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가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서울과 과천 등의 유휴지를 개발해서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 시기와 지자체와 협의 문제,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이번 공급 대책을 분석해 봅니다. 박원갑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 최고 전문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참 어렵죠. 아, 부동산은 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네. 그리고 균형추를 가지기가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하고도 맞물려 있고 또 계급적인 측면 또 이념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지금 충돌을 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중심을 잡고 뭐 잘한 거는 잘한 거다. 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저는 약간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서 좀 조언할 거는 조언하고 그래요. 이렇게 좀 평가할 건 하고 이렇게 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념적인 문제 약간 거기 정치도 들어가고 뭐 경제는 당연히 들어가고 서민들의 민생이 들어가고 네. 종합예술입니다. 맞습니다. 자, 129 공급 대책 바로 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이 11호 대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인데 대출 규제 강화 아주 옥죄기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 들썩이는 걸 좀 잡아보자. 이걸 이게 뭐 최종안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나온 건데 그 대책이 11호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세요? 큰 영향이 없었죠.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번 공급 대책이 네. 다시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이제 15 대책은 이제 대출 규제를 뭐 차등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서울 전역과 네. 경기 12곳 남부 중심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사실상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아파트 편식 사회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파트 편식 사회. 예. 과거처럼 빌딩을 사지도 않고 땅도 안 사고 상가도 안 사고 오로지 아파트. 예. 그러니까 아파트로만 이제 수요가 자꾸 이제 이게 몰리다 보니까 뭐 대책이 나와도 네. 오히려 지금 가격이 제법 올랐거든요. 뭐 신고가가 나오기도 하고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주간 단위 상승률이 한국 부동산을 보면은 0.31%인데요. 그럼 별로 뭐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그러네요. 17.5%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과열돼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집을 사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집을 사는 그 심리적 기제에는 이 공급 부족 혹은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 대책으로는 두 번째죠. 네. 집 짓는다. 그런 뭐 강력한 신호를 뭐 보냈다 이렇게도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대출을 워낙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자기 돈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월급쟁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 같은데 자, 요번 대책 129 대책 넘어와서 이거는 공급 대책입니다. 수도권 핵심 요지에 6만 가구 공급한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그 태릉 골프장도 여기 들어가고 과천 경마장도 들어갔던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뭐 과천 시의회에서는 뭐 무슨 뭐 결의서도 결의문도 채택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일단 6만 가구 하면 잘 감은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게 이제 판교 신도시 2배 규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용산에 이제 13,500가구 정도 되고 그 국제업무지구하고 킴스킴 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과천에도 뭐 거의 한 10,000가구 가까이 되는 9,800가구 경마장하고 네네.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제 이전해서 짓는다고 그러고요. 태릉 CC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죠. 네. 여기서 한 6,800가구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나름대로 심혈은 기울은 것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요번에 부지가 세 보니까요. 총 80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겁니다. 예, 예. 이걸 이제 영끌 공급, 마른 수건 짜기 공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가능한 데는 다 끌어모은 거네요. 예, 그 뭐 심지어 우체국 세무서 이런 데까지 다 이제 모았다고 보는데 네. 두 번째로는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서울 아파트나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계층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에요. 네. 그 맞벌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하고 집하고 가까워야 되잖아요. 지금 맞벌이 비중이 30대가요. 지금 61.5%까지 올라왔습니다. 40대가 한 59% 정도요. 네, 네. 평균은 48% 정도예요. 일본은 70%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당연히 직주 근접형 주택은 말하자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도심 근처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네네. 방향성은 이제 제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시장 안정하고 주거 안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이제 주거 안정은 전월세 같은 개념이고 시장 안정은 매매 시장하고도 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임대를 몇 퍼센트 넣고 공공을 몇 퍼센트 넣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안 나왔어요. 아직 뭐 그렇군요. 보상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임대 초점을 둔다면은 아무래도 뭐 전월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매매 시장 안정에는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이번 공급 대책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그 추진하려고 했던 그 지역과 많이 겹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네. 68%다, 70%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지자체나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도 이제 필요하고 할 텐데 이번에는 뭐 좀 다른 면이 있나요? 그때하고? 아니요,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은 지자체나 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예. 그럼 협의가 채 안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거는 과제라고 봐요. 어쨌든 뭐 발표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어떻게 보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당시의 어떤 그런 그 뭐 실패를 좀 교훈 삼아서 결국은 좀 잘 설득해 나가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릉이라든지 국제업무지구라든지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똑같은 논란이 있는 거죠. 예. 뭐 그 강남의 서울 오려온들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또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은 뭐 어쨌든 이 수수께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복잡한 문제를 풀 자신이 있겠다 이렇게도 저는 뭐 보고 싶던데요. 일단 네. 좀 기대를 해 보시죠. 뭔가 뭐 보관은 있을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또 공급 시기 이 부분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지금 분석으로는 올해 혹은 내년부터 공급 절벽이 시작될 수도 있다. 진짜 이 물량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 대책에 의하면 착공이 사실상 2028년이나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그 입주는 또 2, 3년이 또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항상 공급 대책의 고민인 것 같아요. 기본이 한 5년은 걸리는 이 부분. 시차 문제. 그러니까 시차 문제.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그 하루하루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요 공급 이 부분에 과연 이게
충족시키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심리로 만족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정부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투트랙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단박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수요를 조금은 조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수요 조절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이제 주택 수요를 조금 이전하는 거, 네네. 뭐 그거 있고 그다음에 뭐 요새는 주식 쪽이나 이런 금융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런 장치들도 아마 지금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좀 더 추가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요 억제 쪽에 뭐 이미 대출이나 뭐 세금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주택 수요를 약간 이연시킨다고 그럴까요? 네, 늘어뜨리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단박에 뭐 주택이 들어서는 건 아니까요. 아파트는 뭐 길면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올해 주택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내다보기를 이슈가 매매 시장보다는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올해 주택 전망을 내놨는데 뭐 전국적으로 전세는 4%. 네. 근데 매매는 한 0.8% 정도 오를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파트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약간 패스트푸드형 주택으로 정식 메뉴가 아니라 그런 어떤 방편을 좀 찾아본다면은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네. 쪽의 공급을 좀 이렇게 촉진하는 그러면 충분히 이게 완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살기 괜찮게. 젊은 세대들이 이게 살림집으로 봅니다. 그리고 약간 리틀 아파트, 꼬마 아파트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오피스텔이 122만 실 정도가 있는데 네. 거의 80%가 주거용으로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도심 곳곳에 이제 빈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오피스텔은 좀 뭐 15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규모를 또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중간에 좀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네. 비아파트 쪽에 활성화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은 주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대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민간 참여 공공주택 즉 공공이 토지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설계 시공에는 좀 참여를 하나 봐요. 네. 예, 이런 방식은 좀 괜찮은 방식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예. 뭐 품질이 안 좋을 거다 전혀 아닙니다. 네네. 과거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그 4월에 그 경기 이제 그 의왕 네. 거기 했는데 경쟁률이 21대 1이 나왔고요. 뭐 부천 대장, 뭐 동탄 이신도시 이런 데도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이제 일각에서는 뭐 품질 이런 문제를 하는데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아마 정부 쪽에서는 건설사를 찾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부 시각에서는 지금 보통 주택에서 짓는 걸 보면은 민간이 한 80% 차지해요. 그래서 지금 공공이 20%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민간이 PF 문제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니까 한 5대 5 정도로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총대를 메고 공급을 이제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주거 안정하고 시장 안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는 바람에 지금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4년 만에 최고치예요. 아 그래요? 아니 서울 아파트는 15억이나 하잖아요. 누가 사요? 30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고소득 맞벌이니까 집을 사는 겁니다. 특히 아파트를. 그러면 맞벌이가 무섭군요. 맞벌이가 무섭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집을 최초로 사는 연령대를 따져 보면은 지금 41세입니다. 그래요. 이게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소득 그 30대들은
한 37세 정도 30대 삽니다. 이 자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주택 수요를 더 이연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런데 이 공공 분양은요. 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청약을 해도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요. 왜? 이거는 소득하고 자산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진출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네네. 이 불이익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참 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과연 공공 분양을 이게 중상층 재테크의 어떤 수단으로 과연 이게 써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네네. 우리가 2022년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중소형 이거를 추첨제를 도입했어요. 네. 자꾸 집을 사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집 안 사고 좀 더 기다리면은 좋은 거 분양받을 수 있어요. 집 사지 마세요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지금 투기 과열지구의 중소형 네. 지금 흔히 말하면 60제곱미터 이하가 60%가 추천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공 분양에 대해서도 지금 순위 순차제라고 그래가지고 추첨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약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풀코스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패스트푸드형의 약간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또 이런 말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좀 이렇게 뭐 6만 가구 하는데 새로 계획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뭐 주민들 또 협의하고 뭐 심지어 태릉 같은 데는 영향평가도 하고 뭐 이러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러면 기존에 재건축을 하다가 멈추거나 혹은 재건축을 하려고 막 시동을 걸고 있는 이런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물꼬를 터주는 게 그렇다면 그게 지난번에 이제 뭐 대출 규제 이런 거하고도 관련돼 있고 뭐 재초안하고도 관련돼 있고 분양가 상한제 다 관련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터주는 방법에 공급 확대는 어떨까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금 민간이 공급의 핵심인데 민간을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면서 과연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절충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게 공공으로 할 거냐 민간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조합원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외곽 지역은 잘 이게 민간 방식으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공공에 어떻게 의뢰를 해서 개발을 진행하는 거고 뭐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워낙 수익성이 좋으니까 민간으로 할 테니까 민간에 맡기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바라보지 말고 약간 그 바텀업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는 걸림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완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틀은요, 그냥 이거를 안 없애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안은 이렇게 빼려만 빼고 다 이렇게 살은 허물어서 어떻게 보면 명분과 어떻게 보면 뭐 조합원들의 어떤 실리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두 감안하는 마리 거죠. 토끼를 잡는다. 그게 저는 좋은 것도 왜냐하면은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이게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테크 사업이거든요. 수익이 안 되면 개발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저는 약간 실용 노선으로 가는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규제 완화 혹은 뭐 약간 조절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여쭤보게요. 공급이라는 게 뭐 재건축을 통한 공급도 있고 뭐 신규 뭐 건설을 통한 공급도 있지만 있는 아파트들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도 우리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급이잖아요. 그렇다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좀 거기에 걸림돌이 된 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문턱을 낮추면 좋은데 그거를 또 낮추면은 또 집값이 더 들썩일까 봐 못하는 이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해도 돼요. 다만 이제 공급과 관련돼 있는 대출 부분은 좀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령 뭐 이주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급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입주 때 지금 세입자가 대출을 이렇게 전세 대출을 못 내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른 어떤 기존 아파트를 이렇게 살 때의 대출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를 두는 어떤 그런 전략들도 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틀은 못 흔들더라도 네, 네. 하여튼 지금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조금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을 해서 네. 시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게 공사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중단된 데가 있잖아요. 네. 자, 그 공사비라는 건 사실 가장 큰 게 원자재 가격 이런 건데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분쟁이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요. 예. 지금 한국 부동산원이 이제 과연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면 좋으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이게 네. 이제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직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는 문제는 이게 원자재 값, 인건비 이런 그 공급 쪽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라리 그렇게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면은 네. 건설사들이 공동구매 같은 거 좀 해보면 안 되나. 그죠? 예, 그런 생각. 그런 식으로라도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분양가 다이어트 쪽에 좀 더 공급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재연장되지 않는다. 곧 끝날 것이다 했고 이게 한두 달 더 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잠시 있다가 청와대가 오늘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확실히 이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시행령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혹시 이게 운을 뗀 것이고 지금의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금방 이제 효과가 안 나고 그러면 결국은 세제 개편으로 갈 거다. 보유세에 선을 댈 거다. 거기 한 표 던지십니까? 안 던지십니까? 그렇죠. 결국 마지막 카드가 세제 카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올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부분 나오는 거고요. 아마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좀 아예 보유세 그 개편 방안이 그냥 나와버린다. 예, 그게 이제 7월에 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아, 그래요? 그때 아마 다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전반적인 방향성은 이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좀 올리는 거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규제지가 어떡할 거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올라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것도 같이 또 논의를 제 생각에는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이게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2024년에 지금 종부세가 한 6,200억 정도가 그쳤거든요. 그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작년, 이분들이 전체 한 57% 정도를 냈거든요. 우리나라 종부세를 언제 처음부터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2005년 8.3일 대책 그렇죠. 때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시작된 거죠. 그때 나이 50이 지금 70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백수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희끼득한 이제 고령자들만 많은 상황에서 네네. 아마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렇게 강한 저는 보유세 압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이제 거래 문턱을 확 높여버린 겁니다. 네.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 단계에서 좀 더 강한 이제 압박을 해서 시장을 잡겠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런 틀이었는데 네. 최고 나서 약간 좀 이게 흔들리는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원래 출발은 저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 과연 보유세 부담을 어디까지 할지 이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제일 큰 관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정부 생각은 집값 불안의 핵심이 바로
똘똘한 한 채에 있다고 봐요. 그게 네. 상급지 갈아타기 혹은 뭐 강남 한강 벨트로 이제 흔히 불리는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1주택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드리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집을 이제 자기가 실거주로 사는 사람들인데 네. 그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양도세율이 좀 너무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주택자 특히 고가 1주택자 12억이 넘으면 이제 고가 주택이 되죠. 그게 지금 10년 보유에 10년 거주를 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80%를 깎아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토지는 10년에 20%, 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에 30%잖아요. 그래서 다소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걸 조금 줄이기는 줄일 텐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하고 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네. 보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단순히 이제 뭐 살지도 않고 그냥 보유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나올 수는 있고 그죠? 예. 뭐 그거는 2021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한번 논의했던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양도 차익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10년 보유 거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거주는 40% 다 해주고 예. 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무리 10년을 살아도 뭐 20억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은 10%밖에 안 해준다든지 뭐 그런 약간 차등화하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아마 시행이 되면은 네. 뭐 그 이전에 이제 수요자들이 움직일 텐데 올해 아마 똘똘한 한 채 흐름이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급지 갈아타기라든지 강남에 집 사시는 분들은 그 정책 흐름을 보고 판단해라. 네. 지금은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공급 얘기했는데 사실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 임대차 시장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은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걸 정책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뒷받침하면 좋을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지금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올해 이제 이슈가 또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전세 매물이 없는 게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이제 임대차 입법이 도입이 되면서 네네. 세입자가 이제 계약행위 청구권을 행사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세 시장에 나오는 유통 매물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2년 전보다 전세값이 한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 세입자들이 계약행위 청구권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이제 그 6월 그 6.27 대책 때 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은 전세를 놓을 수 없었죠. 네. 의무 거주 요건.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도 당연히 의무 거주 요건이 있죠. 2년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전세가 오르니까 자동적으로 월세가 또 따라 붙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증금이 모자라니까 결국 이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이제 자꾸 들어가는 건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월세 시장 불안이 좀 심해지지 않도록 뭐 전세 시장의 어떤 연착륙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꾸 이제 월세화가 진행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세액 공제 확대나 아니면은 이런 바우처라든지 그렇죠? 뭐 주거비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런 연착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